달빛이 잠긴 바닷가에서 검은 파도가 절벽을 핥히고 있었다. 나는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와 젖은 밧줄의 감촉을 느끼며 조심스레 녹슨 쇠문을 밀어보았다. 신라의 동쪽에 거인들이 살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전설. 누군가는 웃어넘겼지만 누군가는 밤마다 불을 지키며 활을 당겼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문을 연다. 그리고 마지막 문 뒤에서 무엇이 기다렸는지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자. 오래전 동해의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신라의 경계는 산맥과 물길이 뒤엉킨 미로였고 동쪽이라 하면 곧 파도와 절벽과 구름거리가 이어진 길을 뜻했다. 연기 봉수는 밤하늘에 점처럼 켜졌고 보초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활시위를 만지작거렸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해안과 산길을 타고 스며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였다. 사람들은 그 공포를 거인이라는 얼굴로 불렀다. 어느 해 사신단이 신라에서 배를 타고 동쪽 바다를 건넜다. 며칠 밤낮을 몰아친 폭풍은 돛을 찢고 노를 부러뜨렸다. 배는 수면 아래로 휘청이며 신음했고 선원들의 입술에서는 소금과 피의 맛이 함께 났다. 결국 그들은 낯선 해안에 표착했다. 아직 해가 저물어 모래는 잿빛이었고 멀리 낮은 집 하나에 불빛이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기쁨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곧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집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길쭉한 팔과 두꺼운 어깨를 가졌고 낮고 거친 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사신단은 처음에 환대라 믿었다. 커다란 손이 등을 떠밀며 안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문이 닫히고 바위 같은 덩어리가 문지방에 굴러붙으며 출입구를 틀어막았다.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축축한 가죽 냄새와 오래 끓인 국물의 눅진함과 젖은 흙이 섞인 냄새였다. 그날 밤 그들은 포동포동 살이 오른 남자들을 골라 데리고 나갔다. 뜨거운 김이 솟구치고 웃음과 노랫소리가 번졌다. 남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떨었다. 그때 한쪽 마당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는 여자들이었다. 우리도 납치되어 이곳에서 옷을 짓는다. 남자들은 모두 먹힌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칼이 숨겨진 곳을 알려줄 테니 취한 발걸음이 쓰러지는 순간을 노려라. 사신단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다. 바깥에서는 거친 코골이와 뒤엉킨 숨소리가 들렸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갔지만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들은 숨을 삼키며 길게 이어진 통로를 지나 뒷마당에 여자들과 합류했다. 여인들은 미리 준비해둔 길을 가리켰다. 바다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다. 새벽빛이 하늘 가장자리를 적실 때 그들은 모래사장을 향해 달렸다. 뒤늦게 고함이 터졌다. 산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수많은 발소리가 몰려왔다. 모래사장에 도달한 순간 배가 밀려났고 조탄줄이 팽팽해졌다. 물살이 선미를 들어올렸다. 긴 함성은 점점 멀어졌지만 해안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펄쩍 뛰며 포효하는 모습이 보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 세상에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여러 책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동쪽 바다의 섬을 의심했다. 대나무가 기둥처럼 굵고 쥐가 고양이만 하다는 섬 모든 것이 크게 자란다는데 사람이라고 작을 리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또 누군가는 북동의 산맥을 타고 내려오던 약탈자들의 발자국을 보았다. 겨울 바람을 등에 업고 연안을 따라 남아한 이들은 밤마다 창고를 털고 보루를 불태웠다. 두려움은 쉽게 괴물의 얼굴을 얻는다. 목선 위에 세운 나무 사자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어떤 장수는 거대한 사나운 짐승의 모양을 배 위에 세워 섬의 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 거인이 섬에 살았다면 그들이 어찌 나무 조각 하나에 물러섰을까? 이 위문은 섬의 문을 반쯤 닫아버렸다. 반대로 산의 길은 점점 또렷해졌다. 세 개의 관문과 끝없는 봉수의 불줄기 활을 든 수천의 병사. 두려움이 아닌 경계의 체계가 거기 있었다. 나는 오래된 기록의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서 생각한다. 살아 돌아온 자가 늘어난 키와 길어진 팔을 말할 때 그는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말했을까? 아니면 공포가 그의 기억을 자라게 했을까? 그러나 한 가지 장면만은 꾸밈이 없다. 바느질하던 여자들의 손끝이다. 그들은 밤마다 옷감을 이어 붙였다. 살기 위해서이자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이 이빨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생존과 기억이 얽혀 만들어낸 그림자일지 모른다. 다음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섬의 문 앞에 서 있는가, 산의 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전설의 문 앞에 서 있는가. 새벽이 밝아오자 그들은 다시 바다를 떠났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배의 틈새로 파도가 스며들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곳에 남겨진 여자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들의 눈빛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마다 그녀들의 울음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그 이야기는 단순한 표류담이 아니라 저주처럼 입에서 입으로 퍼져갔다. 시간이 흘러 중국의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괴담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진짜로 있었던 기록이라 주장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여러 책 속으로 옮겨 적혔다. 유양잡조, 태평관기, 신당서 그리고 삼국사기까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공통된 장면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검은 털로 뒤덮인 거인, 톱니 같은 이빨, 그리고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구절이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신라의 동쪽은 바다다. 그 바다 건너엔 일본이 있고 그 사이에 울릉도와 우산국이라는 섬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거인의 나라가 바로 우산국일 것이라 믿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대나무가 기둥처럼 크고 복숭아씨도 손바닥만 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큰 섬이라면 사람 또한 크지 않겠냐는 상상이 자연스레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들은 이설을 부정했다. 신당서에는 그들이 산악에 살며 세 개의 거대한 문으로 입구를 막았다고 적혀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면 굳이 그런 관문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육지와 맞닿는 산속 요새라면 말이 된다. 신라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수천의 궁병을 상시 주둔시켰다는 것도 섬보다는 육로에 더 어울리는 기록이었다. 동쪽이라는 방향은 단순히 방위가 아니라 신라가 침공을 느끼던 쪽일지도 모른다. 그 무렵 북쪽에서 내려오던 말깔족은 신라의 끊임없는 적이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마을을 습격했다. 눈보라 속에서도 움직였고 불을 피우지 않아 연기 흔적이 없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이방의 전사들은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거인으로 불렀을지도 모른다. 낯선 언어, 거친 외모, 사라지는 흔적 모두가 신비와 공포를 키웠다. 신라는 그런 말깔과의 전쟁에 지쳐 있었다. 기록을 보면 거의 해마다 침공이 있었다.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갔으며 왕이 직접 회의를 열어 정벌을 논의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지형이 험해 공격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그만큼 그들의 근거지는 험난한 산악지대였다. 그러니 신당서에 적힌 산속 거인 위 묘사는 어쩌면 그 험지를 은유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적은 점점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다. 신라의 동쪽이라 했지만 사실 그 방향은 곧 북동의 산맥을 의미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갈의 일부 세력이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신라의 동부를 위협했고 그들은 밤마다 바다를 건너 약탈했다. 신라인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을 때 거대한 그림자와 불빛만이 보였을 것이다. 파도 너머에서 솟은 불길과 짙은 연기 그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본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거인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설은 태어났다 한 사람의 증언이 전해지고 그 이야기가 문인들의 손을 거치며 색을 입었다. 실제로 유양잡조에 실린 표류담은 태평관기로 옮겨졌고 그것이 다시 신당서의 한 구절로 들어갔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덧붙였다. 이는 전해오는 말일 뿐 실제 기록은 아니다라고. 그 문장은 오래된 사서 속의 단 한 줄이지만 마치 작게 적힌 경고문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다. 거인국이라는 이름은 너무 강렬했고 사람들은 그 공포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누군가는 우산국이 멸망한 이유를 거인의 저주라 했고 또 누군가는 여진족에게 패한 이유를 하늘이 거인들의 피를 벌한 것이라 말했다. 전설은 역사를 삼키고 다시 전설을 낳았다. 두려움은 늘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의 옷을 입는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진실이 남는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의 그림자라는 사실이다. 신라의 병사들은 산을 지키며 실제의 적과 싸웠을 것이고 기록자들은 그 전쟁의 피로와 공포를 거대한 존재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거인국은 생겨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거인은 산 너머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자라난 상상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말갈의 기병대가 신라의 동쪽 변경을 따라 내려왔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숲속을 달리며 순식간에 마을을 습격하고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신라의 백성들은 그들이 지나간 뒤 남은 발자국만 보고도 몸을 떨었다. 거대한 말발굽의 흔적과 짐승의 울음 같은 함성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거인국 위 형제는 점점 뚜렷해졌다. 신라 조정은 수많은 회를 열어 이 동쪽의 적에 대해 논의했다.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을 뽑아 해안을 지키게 했고 산맥 곳곳에 봉수대를 세워 불빛으로 경보를 알렸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적들은 밤마다 들이닥쳤고 다음 날이면 연기만 남았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들은 산이 아닌 어둠에서 오는 존재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의 키가 3길이나 된다 말했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계산하며 논쟁을 벌였다. 한 길이 약 3m이니 3길이면 9m. 즉 3층 건물 높이다. 누군가는 그게 과장이라며 당시의 척도를 적용하면 6m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때의 백성들이 본 것은 실제의 크기가 아니라 공포의 크기였다. 매번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사라질 때마다 그들은 적을 더 거대하게 기억했다. 적이 크면 클수록 패배의 이유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전설에는 반전이 있다. 우산국의 전설처럼 이 거인국의 이야기도 한 장수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이사부 장군, 그는 나무로 만든 사자의 형상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가 섬의 백성들을 굴복시켰다. 그 이야기는 훗날 신라의 위엄을 상징하는 전승으로 남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만약 그들이 정말 6m가 넘는 거인이라면 어떻게 나무 사자 몇 개에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 위문은 거인국의 실체를 다시 흔들었다. 혹시 그 사자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자라난 허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실제로는 거인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작은 섬나라의 사람들을 말한 것은 아닐까? 역사는 때때로 권력을 지닌 자의 입맛에 맞게 쓰인다. 승리한 쪽은 자신을 강하게, 패배한 쪽은 괴이하게 그렸다. 어쩌면 거인국은 신라가 이긴 전쟁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이름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면 거인들의 나라가 실제로 신라와 맞닿는 육지의 일부였다는 단서도 있다. 산의 골짜기에 3개의 큰 문을 세워 길을 막았다는 문장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요충지의 묘사다. 험한 산길의 입구를 막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든 요새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신라가 거인국과 대치했다는 말은 곧 신라가 북쪽의 말갈 세력과 산을 사이에 두고 싸웠다는 뜻이 된다. 이 모든 기록을 이어보면 하나의 지도가 완성된다. 신라의 동쪽은 곧 바다이지만 그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이 통과한 길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타고 내려오며 연안을 공격했고 신라는 그 해안을 동쪽이라 불렀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그들을 동쪽의 괴물이라 기억했다. 실제 방향이 아닌 감정의 방향이었던 것이다. 두려움이 향한 쪽이 곧 동쪽이었다. 그렇다면 그 장인국이라 불린 나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말갈의 한 부족일 수도, 혹은 그들과 싸우다 사라진 다른 종족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거대한 몸집의 전사들이 있었을 뿐인데 세대를 거치며 신화로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한 세대의 과장이 다음 세대의 전설이 되고 전설은 결국 역사가 되었다. 기록자는 자신이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을 그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공포를 이야기로 만들어야만 안심하니까. 태평광기와 신당서의 편찬자들은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설화를 인용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흥미였다. 민당과 기이한 소문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거인국의 이야기는 정사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역사의 가장자리에 전설이 끼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둘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진짜와 허구의 구분을 잃은 채 그 이야기를 읽는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는 전해오는 말일 뿐 실제의 기록은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역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눈짓 같다. 두려움은 언제나 사실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더 작고 조용한 곳에 있다. 어쩌면 거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대한 공포와 상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다. 다음 문을 열면 그 공포의 뿌리가 드러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믿었다. 하나는 바다 건너 거인들의 섬이 존재했다는 설. 또 하나는 신라의 산맥 속에 숨은 이방의 종족이 그 주인공이라는 설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두 이야기는 서로 섞여 하나의 괴이한 신화로 변했다. 바다와 산이 만나고 현실과 전설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동쪽의 어둠이라 불렀다. 누구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들은 그 어둠을 두려워했다. 왕좌에 앉은 이들은 지도 위에 하얀 공간을 마주하며 침묵했다. 그곳엔 아무 글자도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다. 대신 바람과 괴담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병사들이 보고한 이상한 흔적,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울음소리, 그리고 밤마다 산속에서 번쩍이는 불빛.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엮어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그곳을 지켜라. 그리고 잊지 말라. 그렇게 신라의 동해안에는 늘 불빛이 켜져 있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횃불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깜빡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불빛을 거인의 눈이라 불렀고 어른들은 그것을 조상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뿌리였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주는 빛이 곧 자신을 삼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불을 껐다 켰다. 그렇게 세대가 바뀌어도 전설은 꺼지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이 거인국의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담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 말했다. 전쟁과 침략, 자연재해와 역병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 그들은 그 공포를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다. 장인국.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는 결국 사람의 공포 그 자체였다. 누구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에 신라 사람들은 활을 들고 불을 지피며 상징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전설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거인들에게 붙잡혀 옷을 지었다는 여자들. 그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는 그 시대의 침묵한 증인이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단순한 괴담이라 치부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여성들의 생존 기록으로 읽었다. 그들이 만든 옷은 단지 옷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공포를 감싸던 껍질이었다. 거인은 사라졌지만 여인들의 바느질은 여전히 역사의 옷자락에 남아 있었다. 한편 북쪽의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며 바다를 건너왔을 때 우산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강한 해적들이 섬을 약탈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만약 그 섬이 진짜 거인들의 나라였다면 어찌 인간 해적들에게 그렇게 쉽게 패했겠는가. 그 장면만 봐도 거인국의 신화는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존재는 결국 허구였고 진짜의 공포는 인간이었다. 여진족의 침공은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전설의 종말이기도 했다. 섬이 불타고 사람들이 사라지자 그곳을 거인의 무덤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단순한 폐허였다. 불길이 꺼지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돌과 재만이 남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재더미 속에서 여전히 거인의 발자국을 찾았다. 믿음은 언제나 증거보다 강했다. 그 후 고려의 학자들이 기록을 정리하면서도 이 전설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그들은 옛사람들의 말이니 흥미로워 보존한다 고 썼다. 결국 역사는 사실을 남기지 못하고 이야기만 남겼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후대의 책 속으로 옮겨졌다. 한 시대의 허구가 다음 시대의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거인국은 역사와 전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가 되었다. 신라가 두려워했던 것은 거인이 아니라 잊히는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적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사라진 적을 거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싸움이 의미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그 속의 전설들은 패자의 목소리로 속삭인다. 우리는 그 두 목소리의 틈새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결국 거인국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공포가 만들어낸 상상, 상상이 낳은 신화, 그리고 신화가 만들어낸 역사, 그 모든 것이 이어져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오늘날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투사한다. 신라의 거인들이 사라진 지 10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 다른 거인이 살아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거인의 이름을 속삭였다. 학자들은 그것을 영구라 불렀지만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금기였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밤에 거인의 이름을 부르면 바다에서 검은 손이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퍼졌다. 그만큼 그 전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믿음이 되었다. 어떤 밤에는 파도가 유난히 거세게 부서졌고 사람들은 그날을 거인의 숨이 닿은 날이라 말했다. 그렇게 공포는 점점 신앙이 되어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거인국의 이야기가 신라 사회의 방패이기도 했다.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는 말은 일종의 안심이었다. 적이 아니라 수호자로 바뀐 거인. 그 변화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은 어느새 보호의 상징으로 변했고 마을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상이 세워졌다. 거인을 닮은 그 돌상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삼키고 동시에 지켜주는 존재로 남았다. 돌상은 시간이 지나며 마모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에서 제를 올렸다. 어린아이의 건강을 빌고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의 무사를 기원했다. 아이들은 그 돌상에 입을 맞추며 거인이여 지켜주소서라고 속삭였다. 이쯤 되면 전설은 이미 신화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치 바람이 부는 이유를 묻지 않듯 거인의 존재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록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묻는다. 만약 거인이 정말 존재했다면 그들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다 밑에서도 산속 동굴에서도 아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글자만 남았다. 글자는 시간이 지나며 닳지 않지만 진실은 점점 옅어졌다. 마치 잉크가 번지듯 전설은 그렇게 퍼지고 희미해졌다. 한 학자는 이렇게 썼다. 거인의 나라란 결국 인간의 공포가 만든 문학적 산물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깊은 통찰이 있었다. 인간은 두려움을 설명해야만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부여한다. 거인은 공포에 이름을 붙인 결과였고 신라는 그 이름 덕분에 자신들의 싸움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인간이 미지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알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혹시라는 단어로 이 전설을 붙잡고 있다. 혹시 진짜였다면 그 한마디가 신화의 생명을 이어간다. 최근에도 동해의 해저 탐사 중 이상한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는 그것을 거인의 증거라 했고 일부는 단순한 고래의 유골이라 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 다시 거인국의 이야기를 불러냈다. 사람들은 그 소문 속에서 옛날의 공포를 되살렸고 동시에 그 공포에 흥분했다. 인간은 두려움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거인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거인들이 멀리 북쪽으로 떠나 사라졌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그들이 인간으로 변해 지금도 우리 곁에 산다고 믿었다. 거인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잊힌 선조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신화는 그렇게 또 한 번 옷을 갈아입었다. 어떤 노인은 겨울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인들은 나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노인은 이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잊을 때 거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기억했고 자라서도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세대에게 전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펼친다. 거인국의 전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두려움의 형상이며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상상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는 여전히 거인을 찾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믿는다. 신라의 동쪽 어딘가에. 바람과 안개 속에서 거인들은 지금도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바다가 잠잠한 날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동쪽을 바라본다. 수평선 너머로 안개가 피어오르면 누군가는 속삭인다. 저기 거인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전통이 되었다. 마치 조상들의 목소리를 부르는 주문처럼. 그 말은 세대를 이어 흘러간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앙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시라고 부른다. 어쨌든 그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한때의 공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전설의 근원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문헌을 뒤졌다. 그러나 찾아낸 것은 거인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병사, 글로 남긴 기록자, 그리고 그 기록을 다시 베낀 학자들 모두 인간이었다. 결국 전설이란 인간의 연쇄다. 한 시대의 상상이 다음 시대의 진실이 되고 또 그 진실이 다시 새로운 허구로 바뀐다. 거인의 나라가 사라져도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신라의 기록 속 거인은 그렇게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가 보인다. 전쟁과 기근, 외적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할 무언가를 원했다. 그래서 거인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두려움의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그 이야기는 바다의 파도처럼 반복되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달빛이 밝은 날이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옛날 신라의 동쪽엔 거인들이 살았단다.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 순간 전설은 다시 태어났다. 전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살아난다. 그리고 듣는 순간 또다시 전해진다. 거인국의 전설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인간의 상상과 두려움이 완벽히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괴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불안이 만든 형체였고 동시에 인간의 창조력이 만든 예술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괴담 문학이기도 하다. 공포와 궁금증, 그리고 이야기의 힘이 만들어낸 최초의 서사였다. 밤이 깊을수록 전설은 더 생생해진다. 파도의 소리와 바람의 울음은 마치 거인들의 발걸음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단 경청하는 자들이 늘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며 이렇게 말한다. 거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둠이다. 그 말은 과거의 신라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 했던 그 마음과 닮아 있다. 어떤 시인은 그 이야기를 시로 썼다. 신라의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거인의 숨결이 내게 닿는다. 그는 거인을 공포가 아닌 영혼으로 보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생명체지만 동시에 인간을 닮은 존재였다. 그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전설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 이야기는 형태를 바꾸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이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바다를 탐사하고 산을 오른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더 이상 거인의 발자국이 아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다. 두려움을 어떻게 기록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한다. 그들은 말한다. 거인은 증거가 아니라 상징이다. 그러니 그 전설은 사라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야 할 기억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동쪽의 언덕에 서면 아직도 오래된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위에 올라서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안개가 끼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진 문처럼 보인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속삭임을 들었다고 한다. 돌아가라. 인간이여. 하지만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환영이었을지도 모른다. 거인국의 문은 항상 닫혀 있지만 이야기를 아는 자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거인은 정말 존재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을까?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거인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전설을 따라 걷는 우리의 발자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증거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부른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바다의 끝을 바라본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하늘과 물이 맞닿는 지점에서 희미한 섬의 윤곽이 보인다. 전설 속 오산국일까 아니면 단지 빛의 장난일까. 순간 파도의 물결이 섬의 그림자를 삼켜버린다. 그리고 다시 잔잔한 수평선만이 남는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전설을 숨긴 듯한 착각이 든다. 거인은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마저도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거인국의 진짜 의미는 존재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힘에 있다. 아무리 오래된 기록이라도 누군가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있었기에 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전설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 애쓴 흔적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로 만든 그 마음이 바로 역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대를 넘어 이어진다. 거인을 믿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현대의 거인은 더 이상 산속에 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기술의 그림자, 그리고 끝없는 경쟁의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결국 거인의 형제는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바닷가의 오래된 절벽을 따라 걷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발끝을 덮는다. 문득 바다 아래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소리다. 하지만 그건 파도의 굉음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두려움과 상상은 그 순간 하나로 섞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나는 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있구나.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야기로 바꾸며 살아왔다. 불안은 곧 상상으로, 상상은 전설로, 전설은 역사로 변한다. 거인의 나라 역시 그 연쇄의 일부였다. 누군가의 눈물과 공포가 잉크가 되어 기록을 남겼고 또 누군가가 그 기록을 믿으며 세상을 이해했다. 그러니 전설은 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다른 모습으로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신라의 병사와 기록자, 그리고 표류한 사신들의 눈을 함께 본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현실일까?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 이름이 붙는 순간 공포는 현실이 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그것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묻는다. 거인은 어디에 있는가? 산속에도 바다에도 없다. 그는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때 거인은 다시 태어난다. 거인의 나라란 결국 인간이 만든 감정의 왕국이다. 두려움이 왕이고 상상이 법이며 기억이 그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다. 하지만 그 왕국에도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아는 자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전설을 다시 쓰는 순간 우리는 공포를 이해하고 이긴다. 신라의 기록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에 닿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지만 대신 그것을 예술과 기록으로 바꾸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거인의 나라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제 알 것이다. 진짜 괴물은 육체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자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직면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인을 넘어선 것이다. 신라의 동쪽에 있던 그 전설의 문은 사실 우리 안의 문이었다. 열려있는 것도 닫혀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남긴다. 바람이 부는 동쪽 언덕 위에서 누군가 다시 말할 것이다. 거인은 아직도 거기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상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다시 살아난다.